이건 김입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풀을 뜯어다가 물에 풀어 반죽을 만들고 네모난 틀에 얇게 펴서 말린 거죠. 한국인은 여기에 밥과 나물을 올려 김밥을 말기도 하고 반찬이 없을 땐 이것 하나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한 장면이라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사실 이건 좀 특이한 음식입니다. 해조류를 먹는 나라는 꽤 많거든요. 하지만 해조류를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서 매일 먹는 음식 위에 얹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건 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다 우리 손에 오기까지 세계는 꽤 시끄러웠습니다. 부산과 김해 사이에 수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5, 6천 년 전 사람들이 쌓아놓은 조개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에서 패총이라고 부르는 유적이죠. 이 패총에서 고운띠 무륵이라는 작은 고둥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둥은 갯바위에 붙어 삽니다. 밀물 때 잠기고 썰물 때 드러나는 바위. 바로 김이 자라는 그 바위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추론합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이 고둥을 잡았다면 같은 바위에 붙어있던 김도 함께 뜯어먹었을 거라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김은 뼈나 조개와 달리 화석으로 남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황은 꽤 분명합니다. 고둥이 있었다면 김도 있었을 거고 먹을 수 있는 게 눈앞에 있었다면 사람은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해안 사람들이 바다에서 해조류를 뜯어먹은 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일입니다. 바다와 사람 사이에 가장 오래된 관계 중 하나였던 거죠. 그럼 기록에는 언제 처음 나올까요? 고려시대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세기 후반 동해 바닷가에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해조를 따러 바다에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해조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일 수도 있고 미역이나 다시마일 수도 있죠. 핵심은 그 시절 동해안 사람들에게 바다에 나가 해조류를 따는 건 꽤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다풀에는 이름이 붙습니다. 헤이, 바다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딱 맞는 이름입니다. 갯바위 위에 한 겹 얇게 깔린 김을 보면 정말 바위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거든요. 1425년 세종시대에 펴낸 경상도 지리지에는 경상도 해안고을의 특산물로 헤이가 적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헌 중에서 김이 공식 이름으로 나오는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조선시대의 김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1650년 효종실록을 보면 임금에게 바치는 김 한 첩의 값이 목면 20필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필이 대략 옷 한 벌 만들 분량의 옷감이니까 김이 얼마나 비쌌는지 짐작이 되죠. 왜 그렇게 비쌌냐면 생산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양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갯바위에 자연으로 붙은 걸 그냥 따내는 방식이었거든요. 게다가 조류랑 계절을 맞춰야 하고 말리는 걸 잘못하면 금방 상해버립니다. 이 귀한 바다풀을 양식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전남 광양에 있었습니다. 1640년경 태인도에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나무 가지를 갯벌에 꽂아놨더니 거기에 김이 붙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국 김 양식의 시작이라는 전승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조임금이 김여익이 만든 김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그 사람 성을 따 김이라 불렀다더라. 그래서 이름이 김이 됐다더라.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학계에서는 민간 어원으로 봅니다. 김매다라는 말 아시죠? 논밭에 잡초를 뽑는 걸 뜻하는 그 말에서 이름이 왔다는 게 학계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갯바위에서 김을 따던 조선 사람들이 17세기 어느 시점부터 밤나무 가지를 꽂아 키우기 시작했고 그걸 적당히 말려서 먹었습니다. 다만 이때의 김은 지금처럼 매끈하고 균일한 공장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더 투박하고 구멍도 많고 손맛이 남는 김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모양은 대체 언제, 어디서, 왜 만들어진 걸까요? 여기서 잠깐 무대가 바다를 건넙니다. 18세기 에도, 지금의 도쿄입니다. 당시 에도의 아사쿠사라는 동네는 종이 만드는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틀을 물에 담가서 푹 풀어진 섬유 반죽을 한 장 한 장 떠올리는 일. 일본어로 스쿠라고 부르는 이 기술이 아사쿠사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생계수단이었습니다. 한편 남서쪽에는 오모리라는 작은 어촌이 있었는데 여기는 김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대나무나 소나무 가지를 바다에 꽂아 놓으면 바닷물에 떠다니는 김포자가 거기에 달라붙어 자랍니다. 이걸 희비라고 불렀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반도의 김여익이 갯벌에 밤나무 가지를 꽂은 것과 놀랍도록 닮은 방식이죠. 아사쿠사와 오모리, 이 둘이 연결되는 사건이 1692년에 일어납니다. 5대 쇼군 도쿠가와 치나요시가 생류연민령이라는 법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법이죠. 이 법 때문에 아사쿠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민들이 어업을 크게 제한당합니다. 살 길을 찾아 오모리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는 아직 김이나 조개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민들이 아사쿠사에서 늘 보던 게 종이 뜨는 작업이었습니다. 동네 곳곳에 공방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모리에서 김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 손에는 이미 종이 뜨는 기술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종이에 쓰던 기술이 음식으로 넘어오면
겁니다. 판김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한국은 이 판김 기술을 언제 받아들였을까요? 솔직히 유쾌한 역사의 결과는 아닙니다.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걸쳐 조선 총독부가 일본식 판김 제조법을 남해안에 본격적으로 들여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김은 지금의 사각 판김 규격으로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김의 역사를 말할 때는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양식, 그러니까 바다에서 김을 기르는 기술 자체는 한국이 일본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640년대 광양 태인도가 그 출발점이죠. 반면에 판김, 지금 우리가 먹는 것처럼 네모나게 말리는 가공법은 18세기 에도에서 생긴 일본식 기술이 20세기 초반에 한반도로 건너온 겁니다. 양식은 광양에서, 가공은 에도에서,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김 한 장에는 두 갈래의 역사가 함께 들어있는 셈이죠. 여기까지가 김이 어떻게 종이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종이가 어떻게 산업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뜻밖에도 영국 맨체스터의 한 여성 과학자입니다. 이름은 캐슬린 메리 드루 베이커, 바다풀을 연구하는 해조학이 전공이었습니다. 1949년 10월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그녀가 쓴 논문이 한 편 실립니다. 이 논문에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김은 포자를 퍼뜨려서 다음 세대를 남기는데 그 포자가 여름 동안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풍작이고 어떤 해는 흉작이고 생산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이게 산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드루 베이커가 밝혀낸 건 이겁니다. 김의 포자가 여름에 살아있는 조개 껍데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콘코셀리스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 계절을 난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조개 속에 숨었다가 가을이 되면 거기서 다시 포자를 내보내 우리가 아는 바다풀 모양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발견이 김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1953년 일본 구마모토에서 오타 후사오라는 연구자가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굴껍데기에 김포자를 심어서 실내에서 콘코셀리스 단계까지 키운 다음 가을에 원하는 만큼 바다에 내놓으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의 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해봤더니 됐습니다.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던 바다풀이 드디어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이 된 겁니다. 이 기술이 1960년대에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이야기의 다음 장을 씁니다. 2012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쓰던 김종자의 자급률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일본에서 사오는 종자였죠. 이 숫자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95%. 지금 한국 김 양식장에 뿌려지는 종자의 95%가 한국이 직접 개발한 국산 품종입니다. 종자가 국산화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갔고 김의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국의 김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010년 수출액 1억 1천만 달러, 2025년 11억 3천만 달러, 15년 만에 정확히 10배가 됐습니다. 국제 김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세계에서 팔리는 김 10장 중 7장이 한국산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해양수산부 설명에 따르면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제품의 변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전통 조미김만 팔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이 간식처럼 집어먹을 수 있는 한입 크기의 스낵김을 만들기 시작했죠. 고추장 맛, 바비큐 맛, 와사비 맛, 감자칩 대신 김을 집어먹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열쇠는 한류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 8월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트레이더 조가 한국산 냉동김밥을 3달러 99센트에 내놓습니다. 첫 물량 250톤이 불과 2주 만에 다 팔렸습니다. 김밥이라는 음식이 미국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된 순간이었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해외에서 김은 이제 아시안 푸드에 곁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음식 카테고리라는 것. You look hungry. Need a snack? 비건도 먹을 수 있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고 과자 대신 먹는 슈퍼푸드. 그리고 2025년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간 해외에서 김은 주로 노리, 씨위드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식 명칭인 GIM, 김이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K김 그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한국은 국제식품표준기구인 코덱스에 김이라는 표기를 공식 제안합니다. 2025년 11월 코덱스 총회가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작업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시위드나 노리 같은 다른 나라 이름으로 불리던 한국 김이 국제표준의 이름표를 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이 검은 종이를 밥 위에 얹어 먹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죠. 김 한 장을 입에 넣기 전에 아주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어떻게 이런 모양이 됐는지, 누가 이 모양을 처음 만들었는지, 누가 이걸 내 손까지 가져다 놓았는지. 음식인데 종이고, 자연인데 공산품이고, 반찬인데 수출품인 이 기묘한 물건. 김은 그렇게 어쩌다 우리 손에 왔습니다.